전두환이 유일하게 굴복시키지 못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12.12 전화를 끊는 순간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두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복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사가 바뀌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11기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3인방으로 불렸던 김복동, 하나의 창립 멤버이자 윤필룡이 전두환과 쌍벽을 이룬다고 평가했던 그 남자가 왜 권력의 핵심에서 스스로 물러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밤의 진실과 한 남자의 선택이 만든 나비 효과를 추적해 봅니다. 1951년 10월 국군이 서울을 탈환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포성이 울려 퍼지는 한반도 곳곳에서 청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학도병으로 전선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걸고 육군사관학교에 도전할 것인가. 육군사관학교 정규 11기 모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200명 모집에 지원자는 무려 5,000명, 25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만난 3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구공고 학도병 출신 전두환, 경북고 출신 노태우, 그리고 같은 경북고를 나온 김복동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세 사람의 성격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전두환은 거칠지만 카리스마가 있었고, 노태우는 온화하지만 계산적이었습니다. 김복동은 과묵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입교 첫날 기존 생도들이 학도병 출신들을 깔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두환은 주먹으로 맞섰고, 김복동은 냉정한 말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규 육사가 뭔지 알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순간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쌍두마차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훗날 한국사를 바꿀 거대한 분기점이 될 줄은. 육군사관학교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성적, 나이, 그리고 무엇보다 군번이 그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김복동의 군번이 전두환보다 빨랐습니다. 단 며칠 차이였지만 군대에서는 절대적인 서열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기들 대부분이 전두환을 형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카리스마가 있고 무엇보다 주먹이 센 전두환의 리더십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복동만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전씨 또는 전두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군번이 자신보다 늦은 사람에게 형님이라 부를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호칭의 차이는 점차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갔습니다. 전두환은 김복동의 고집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김복동은 전두환의 패권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기의 우정은 진짜였습니다. 졸업 후 각자 무대로 흩어져도 만날 때마다 결혼식 들러리를 써고 새댁집에 때로 몰려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아내들이 또 오셨다고 한숨을 쉬어도 예치 않았습니다. 1955년 9월 30일 11기가 소위로 인간하던 날, 그들은 조국 근대화의 주역이 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로가 평생의 동지라고 믿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급속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4.19 혁명, 5.16 군사정변을 거치며 군부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11기의 승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1962년 소령 승진에서 전두환과 김복동이 나란히 선발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들어와 같은 해에 진급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중령, 대령 진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함께 승진 대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등 정보기관을 거치며 정치적 감각을 키웠고, 김복동은 일선부대 지휘관으로서 순수한 군사 전문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1973년 드디어 장군 별을 달았습니다. 11기 제초였습니다. 준장 진급 발표가 나던 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축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정에 금이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76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복동이 준장에서 소장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강창성이 직접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김복동은 11기에서 전두환 다음가는 인재입니다.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 일화는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이미 권력의 중심이 정보기관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 둘째, 김복동조차 정보기관의 도움 없이는 승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셋째, 전두환은 이미 11기의 넘버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진 것입니다. 18년간 이어진 박정희 시대의 막이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김복동은 대통령 경호실 작전 차장보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의 핵심 라인에서 작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총성이 울리는 순간 김복동의 인생도 함께 꺾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습니다. 김재규의 단독 범행이었고 경호실에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김복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무언의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복동 자신의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18년간 모셔온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김복동은 강원도 지역 군단 부군단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정상적인 인사 이동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에서 멀어지는 좌천이었습니다. 한편 전두환은 이 사건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보안사 수사본부장으로서 12.6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정치적 입지를 크게 넓혔습니다. 권력의 균형추가 급속히 전두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9년 겨울,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 상태였습니다. 박정희 사후 정치적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부 내에서는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 군 수뇌부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 간의 대립이 극에 달했습니다. 12월 12일 저녁 상황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전두환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하고 군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12.12 군사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2시 김복동의 숙소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두환이었습니다. 복동아, 지금 움직인다. 함께하자. 김복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두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확신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복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빠지겠다. 전두환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김복동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군은 명령 계통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첫째, 서열에 대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신보다 군번이 늦은 전두환이 주도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승산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당시 김복동의 위치에서는 청와대와 정승화 라인의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는데 이미 12.6으로 인해 권력 구조에서 밀려난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있을지 회의적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복동만의 독특한 소신도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군인이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복동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12.12는 성공했습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체포되었고 전두환과 하나회는 군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어진 5.17 비상계엄 확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거쳐 전두환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김복동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과거의 동기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권력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0년 8월 노태우가 보안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전두환의 최측근이자 12.12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노태우의 파워는 이제 김복동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모여 노태우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상석을 놓고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군 예법상으로는 계급과 전임 순서를 고려해 김복동이 상석에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태우가 주저없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실권을 가진 자신이 서열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김복동은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과거 함께 뛰놀던 동기가 자신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김복동은 일어나서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동기 간의 예의가 이런 것이냐? 그 자리에 있던 11기 동기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김복동을 말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노태우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우정이 얼마나 무력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복동은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육사 동기의 의미, 우정의 가치,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입니다. 1982년 김복동은 중장으로 예편했습니다. 불명의 전역은 아니었습니다. 중장까지 오른 것도 나름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11기인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노태우가 보안사령관이 된 상황에서 김복동의 예편은 사실상 권력에서의 완전한 퇴출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김복동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장영자, 이철이 사건으로 인해 전임 사장이 물러난 후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자리였지만 김복동은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취임 후 김복동이 보여준 경영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 공기업 개혁의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것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책임과 원칙이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김복동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다른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 독재가 종료되고 민주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복동에게는 새로운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1988년 총선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김복동은 노태우의 처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노태우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내세운 친인척 배제 원칙 때문에 그의 정치 진출은 한동안 가로막혔습니다. 첫 도전은 좌절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1992년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주자유당 후보로 대구 동구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입니다. 59세의 늦은 정치 데뷔였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러니하게도 처남과 매형의 관계였습니다. 노태우는 현실적 타협과 계산을 중시하는 정치인이었지만 김복동은 군인 출신답게 원칙과 강직함을 고집했습니다. 정치적 성향 차이가 점차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1993년 초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김복동은 새 정부의 정책 반영에 대해 현실적 고려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는 여권 내부를 자극했고 김복동 스스로도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1993년 민자당을 탈당해 정주영의 국민당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탈당하는 것 자체도 큰 파장이었지만 더구나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물이 이탈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탈당 기자회견을 위해 대구로 내려가던 길 동대구 톨게이트에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안기부 요원들이 차량을 가로막고 그를 서울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강제 연행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뒤늦게 보안상 임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김복동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납치당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은 예정대로 국민당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냉혹했고 심지어 혈연 관계조차 정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을. 1990년대 한국 정치는 명확한 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에 정면으로 맞선 김대중, 김영삼 등 민주화 세력, 다음 군부 독재에 편승한 전두환, 노태우의 기존 군부 세력, 김복동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군 출신이지만 12.12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화 세력이지만 완전히 편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애매한 위치는 김복동의 정치적 행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민자당에서 국민당으로 다시 신민당을 거쳐 자민련까지 끊임없이 정당을 옮겨다니며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1996년 재선에는 성공했습니다. 지역 기반과 군 출신 네트워크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6월 항쟁 이후의 정치는 더 이상 군 서열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의가 곧 서열이 된 시대였습니다. 김복동은 여전히 1950년대 육사 서열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은 김복동을 과거의 인물로 여겼고 유권자들도 점차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2000년 1월 17일 김복동은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까지도 수수께끼는 남았습니다. 12.12 거절이 정말 순수한 민주주의 신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서열이 바뀐 권력 게임에서의 냉정한 계산이었을까? 김복동을 아는 사람들의 증언은 걸렸습니다. 어떤 이는 원칙을 지킨 마지막 군인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둘 다 맞을 것입니다. 김복동은 분명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정치적 신념도 있었지만 개인적 감정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선택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복동이 12.12에 함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회의 권력 구조는 달라졌을 것이고 전두환 정권의 성격도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3인 체제로 운영되었다면 견제와 균형이 작동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큰 권력 다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상상해볼 수는 있습니다. 한 남자의 자존심과 원칙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김복동, 전두환에게 절대 형님이라 부르지 않았던 그 남자. 12.12에 전화를 끄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거절은 숭고한 원칙이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 자존심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전화를 받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권력과 우정 사이에서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던 한 군인의 이야기. 그 시대를 기억하시는 분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